예, 오늘은 증시뿐만 아니라 모든 금융시장이 라일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의 변심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나 외환 시장의 영향이 컸는데요. 오늘은 라일 브레이너드 부의장의 발언에 따라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이 부분 집중적으로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증시 흐름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다가 브레이너드 부의장의 발언에 급격하게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흐름 어떻게 해석해 볼까요? 네, 일단은 어제 시청자분한테 양해를 좀 구해야 되는 게 예. 스탠스탁스에서 별 문제가 없지 않았냐 하는데 제 발음이 좀 제약주가 제약주로 이렇게 들리는 경우가 있다답니다. 네. 그래서 명확하게 스탠스탁이라는 표현을 쓰드렸습니다는 그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네. 먼저 양해를 구하고요. 왜냐하면 지금은 발언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때다 이렇게 그렇죠. 보겠습니다. 저는 그 제어하고요. 왜 그러냐면 오늘도 브레이너 이사 때문에 브레이너 부의장의 발언 때문에 모든 시장이 움직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브레이너의 그 발언은 아까 우리 최 캐스터께서 이제 전해주시긴 했습니다는 대표적으로 이게 브레이너 부의장이 미국의 FOMC 멤버 중에 가장 비둘기파거든요. 근데 오늘 강한 매파 발언을 했거든요. 네. 그중에서도 지금 3월 달에 금리가 올린 쪽에서 보면 양적 기축, 이행국께서도 양적 긴축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예. 이게 이제 언제 출현할 것이냐 하는 측면인데요. 빠르면 5월부터 양적 긴축, 소위 대체지표 축소를 할 수 있다 하는 이 측면에서 비둘기파가 그것도 대표적인 비둘기파가 네. 매포로 이렇게 반영하니까 오늘 증시뿐만 아니라 외환시장이 반응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시기적으로 보더라도 사실 3월 FMC 의사락을 지금 발표 직전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다음 주에는 물가 지표들이 집중되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브레이너 발언은 굉장히 시장에 미칠 수밖에 없었다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오늘 10년물 국채금리가 많이 올랐습니다. 아까 이제 제가 이게 10년물 국채금리가 왜 올랐는지 잠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장단기 금차의 2년물과 10년물은 다시 정상화됐습니다. 그렇죠. 저기 한번 보겠습니다. 2년물 2.53%, 10년물 2.55%에서 역전이 된 게 정상을 찾았습니다. 네. 장기물이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증시가 떨어졌을까 하는 측면, 또 양적 기축과 금리 인상은 왜 장단기 간의 금리 차에서 영향을 달리 줄까 하는 걸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단기 금리 간에 많이 됐던 것이 정상화됐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주가가 떨어졌던 이런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에서는 아무래도 저기 10년물의 대표금리 10년물가 마해선인 2.5%를 넘을까? 아마 올해 연초에 1.5% 정도 이렇게 추진 원점을 감아볼 때 100bp입니다. 예. 넘을까? 넘었습니다. 넘었습니다. 이런 것이 특히 금리에 민감한 나스닥 지수를 오늘 폭락시켰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 분할에서 많은 사람이 테슬라 주가가 조금 올라가다 보니까 3,000슬라 얘기가 이렇게 미국의 증시 전문가라 했던 사람들이 얘기했는데요. 오늘 테슬라 주가도 비교적 많이 떨어졌을 그렇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러시아가 달러를 준다 하더라도 이앵커께 달러 준다 하더라도 결제망을 통해서 이앵커에 전해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준다 하더라도 미 재무부 입장에서는 달러 결제망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하는 입장. 이것이 EU의 러시아에 대한 제재보다도 더 크게 돼서 오늘 사실상 미국의 달러 가치뿐만 아니라 외환시장에서 영향을 미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지금 언급을 해주셨지만 브레이너드 부의장이 정말 대표적인 비둘기파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변심을 두고 월가에서의 의견은 어떤가요? 네, 지난 3월 달에 우리가 미국의 실업률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는 완전 고용에 가깝다 하는 측면에서 인플레 문제를 부각시켜서 이 문제가 향후의 통화정책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또 특히 출구 전략의 수단을 선택 관련해서 중요한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필립스 곡선, 베버리지 액선 다 정상화 관계가 정상화됐대야. 여기서 정상화라는 것은 실업률과 인플레 간의 역관계가 정상화됐다. 베버리지에서 구인율과 실업률 간의 역관계가 형성이 됐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하는 걸 자세히 분석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같은 현상입니다. 페드의 양대 목표는 이렇게 인플레 안정과 그다음에 고용 창출인데요. 고용 창출 목표가 완전 고용에 도달했다 네. 하는 측면에서 사실 2년 전에
3.5%에 근접하는 수준을 이렇게 3.6% 3월 달에 발표했고요. 요 3.6%는 페드가 추정하는 자연 실업률 완전 고용에 거의 근접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양대 목표 중에서 문제가 됐던 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인플레가 되는 거죠. 인플레가. 근데 인플레 문제는 아시겠습니다는 지금 그 2월 달이 7.9% 나왔지 않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이게 이제 8% 넘느냐 다음 주에 발표될 거로 있는데요. 지금 유럽의 인플레 문제가 지금 8%가 넘을 거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어제 네. 전해드렸습니다는. 그러면 물가 지표 중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평가받아서 금융 완화 기조의 정책의 근거로 삼았던 이 문제가 전부 인플레 타겟팅 수준 4배 이상 된다는 얘기입니다. 인플레 타겟팅이 2%죠. 2%죠. 지금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2%인데요. 네. 지금 8% 넘으면 4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전 세계 현안이 오늘 브레이너 부회장이 말한 것처럼 인플레가 가장 중요하다. 작년 12월 달에 시정자분한테 IIF 국제금융협회의 얘기를 들어서 글로벌 파워팍트 스톰이 발행할 것이다. 인플레 스톰이 닥칠 것이다 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어제 우리나라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4.1%에서 10년 3개월 만에 최고치까지 올라갔거든요. 예. 그래서 전 세계로 인플레 문제가 하다 보니까 대표적인 비둘기파에 해당되는 브레이너 부의장도 예. 사실 양적 긴축을 좀 서둘러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 측면이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네, 지금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일단 나오고 있는 우려가 바이든 대통령의 의지가 좀 반영된 것이 아닐까 이런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월가에서 굉장히 관심이 되죠. 예. 지난 3월 회의에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종전의 입장을 완전히 이렇게 돼서 급진적 출구 전략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했죠. 이게 이제 파월의 변심이다 이렇게 표현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브레이너 부의장이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양적 기축 같은 강한 매파 발언을 했거든요. 왜 그럴까 하는 측면에서는 지금 미국의 대통령의 최고 통수권자가 바이든 대통령인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인플레 파이터로 직접 나서기 때문에 네. 그걸 실행에 옮기는 물가 안정의 제일 목표를 갖고 있는 페드 입장에서 실행에 옮기는 측에서 의장의 변심, 부의장의 변심. 여기서 예. 부의장은 감독 담당이 아니라 통화정책 부의장이거든요. 변심 이런 것이 나온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 하는 측면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서 이렇게 잘 그 경제 제치에서 간다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국민의 지지도가 올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그 반전의 길을 사는데 올라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인플레 문제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미국의 그 국민들의 경제 고통 지수, 미저리 인덱스 지수는 말씀드렸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물가 상승률에 실업률을 더한다. 실업률은 안정고용 도달했다. 문제가 되는 것이 저 경제 고통 지수를 내치려면 사실 그 실업률을 소비자 물가 상승을 낮춰야 되죠. 예. 이게 이제 해서 사실상 뭐냐 결과적으로 보면 물가 안정을 최우선시키는 나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브레이너 부의장이 왜 이렇게 영향을 미쳤을까 하는 네. 측면에서는 우리 정영국 PD께서 오늘 배경화면 시청자분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브레이너 부의장이 이게 마치 팔짱을 낀 것처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저쪽에 보시죠? 팔짱을 낀 것처럼 이렇게 우리 정영국 PD가 이렇게 해서 이선 3시 반까지 이렇게 됩니다. 왜 그럴까 하는 측면에서는 브레이너 부의장이 바이든 대통령의 사실 복심이거든요. 예. 파월 의장은 트럼프 퀴즈입니다. 트럼프 인사입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바이든의 복심이 저렇게 팔짱을 끼는 만큼 복심이 된 상태에서 지금 통화정책의 주의장이거든요. 부의장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오늘 바이든 대통령의 복심이 작용했다 해서 시장에 파월의 변심보다도 네. 브레이너가 변심이 더 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오늘 브레이너드 부의장의 발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이제 양적 긴축을 5월부터 할 수 있다. 이 부분인 것 같거든요. 네, 이 점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는 예. 출구 전략. 우리가 이제 돈 뿌리다가 이제 지하 벙커에서 빠져나오는 코로나에서 전쟁 상태가 발생해서 대부분 다 이게 금융시장이 지하 벙커에 있었는데요. 지금 정상을 되찾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와셔야죠. 예. 이게 엑스트 스트레티지 그 순서를 보시면 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일단은 돈줄을 줄여야죠. 공급은 되더라도 줄여야죠. 이게 테이퍼링이다. 올해 3월 말에 끝났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월 달에 금리 인상을 가져갔죠. 0.25%. 네. 이게 두 번째 단계다. 올렸으니까 요거에 대한 의미는 퇴색되죠.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지금 월가에서 남은 관심이 마지막에 해당되는 대처협회 축소.
양적 기축. 요게 언제 추진될 것이냐. 금리는 됐으니까, 인상은 됐으니까. 요게 문제거든요. 요게 불을 질렀다. 누가? 브레이너 통화정책 부의장이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오늘 한번 장단기 금리 차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상화됐습니다. 자, 미국의 2년물의 국채금리는 3.95% 올랐습니다. 이것도 많이 올랐습니다. 예. 근데 10년물의 국채금리는 5.89 올랐습니다. 2년물과 10년물의 장단기 역전이 정상화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시장을 보지 않고 장단기 금리의 영향이 뭐 인플레 방향성이다 이렇게 하면 얘기가 오늘 시장의 분위기가 전부 다르다 하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왜 저런 현상이 나타났을까 하는 것을 월가에서 오늘 보거든요. 네. 자, 금리 인상은 한 나라 금리책에서 인트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자, 기준금리 인상은 정책 의지, 저 2년물에 빨리 반영하는 겁니다. 한 나라의 금리 인트리 시스템, 정책 금리와 시장 금리의 스프레드가 관계에서 네. 보면 2년물이거든요. 그럼 이제 유동성 이렇게 축소시킨다. 자, 이렇게 오늘 얘기했던 양적 기축을 축소시킨다 하면 이번에 작년에 2년 전에 임시회를 통해서 시중에 풀 때 주로 10년물 그리고 예. MBS를 샀다는 겁니다. MBS를. 그러니까 이걸 양적 긴축으로 하니까 10년물을 풀어야죠. 그렇죠. 10년을 푼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중요격석이 들어오는 거죠. 이도 시중요격석이 들어오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시중요격에 10년물을 푼다. 시정을 하면 10년물을 푼다 하면 10년물의 채권 시장의 공급 물량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팔아야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중요격에서 줄어들었죠. 그러면 10년물이 파니까 채권 시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채권 시장에서 채권 공급 물량이 증가하죠. 네. 그럼 채권 가격이 떨어지겠죠. 금리는 반비례 관계죠. 반비례 가니까 10년물 금리가 올라간다. 예. 그래서 2년물과 10년물의 정상화됐다. 정상화됐다. 10년물이 이렇게 빠르게 올라가는 거다. 근데 미국의 시장 금리의 대표 금리는 10년물이 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10년물의 영향을 받는 빅테크, 테슬라라든가 이런 쪽이 오늘 2% 넘게 근래 보기 정도로 예. 폭락한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준금리가 올라갈 때 단기금리의 정책금리, 인트레스트 3, 예. 그다음에 양적 긴축이 될 때는 10년물이 영향을 받는다. 왜냐? 2020년 이렇게 3월 달에 시중 중소기업 공급을 할 때는 장기물부터 대체협회 자산을 증가시켜 있죠. 예. 근데 이거 축소하니까 고기부터 축소하니까 채권 공급이 증가, 채권 가격이 떨어져 10년물 올라가. 장단기 금리 정상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스닥 지수가 떨어지는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럼 브레이너드 발언처럼 정말 5월부터 대차 대조표 축소에 나선다면 보유 자산을 얼마나 줄여야 하나요? 오늘 그 브레이너 부의장의 얘기가 예. 2017년에 양적 긴축, 대차 축소보다 빨리 가져가겠다 하는 입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2017년에 네. 금융위기에 양적 긴축을 추진했던 속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그때 2017년서부터 마지막으로, 왜냐하면 자 테이퍼링 종료 2014년 10월, 금리 인상 2015년 12월, 그리고 저 양적 긴축은 2017년부터 단행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페드의 보유자산, 대자산 부분에 1조 달러에서 4조 5천 달러로 늘어났거든요. 이거 축소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버냉키도 축소했는데 얼마큼이냐? 속도가 굉장히 느렸죠. 2017년에서 2019년 이렇게 보면 이 영향이 크기 때문에 네. 굉장히 3조 8천분이 줄이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제 이번에 코로나 때는 어떨까 하는 네. 측면을 보겠습니다. 그때 비해서 빨리 조정하겠다 하는 입장을 브레이너 부의장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얼마큼 늘렸느냐 자막을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보면 자 지금 무제한 양적해서 네. 4조 달러에서 8조 8천까지 늘어났습니다. 오. 빨리 줄이겠다. 네. 빨리 줄이겠다 하는 측면에서 보면 코로나 이전까지 줄인다면 5조 달러를 줄여야 되거든요. 그러네요. 굉장히 빠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기금리가 더 빠르게 올라가는 거고 네. 그다음에 상기의 영리받는 증시적인 측면에서는 이게 주가가 떨어지는 거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브레이너 이사가 왜 이번은 양적 긴축을 빨리 가겠다. 그때 2010년 비교해서 빨리 가겠다. 이 의미를 그렇게 예. 찾아주셔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은 시장을 바로바로 샘타임으로 보지 않으면 다르게 해석할 가능성이 있다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브레이너드 부의장의 양적 긴축 발언에 대해서 연준 내에서도 굉장히 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좀 어떻습니까? 브레이너 부의장의 발언에 대해서 페드 내에서도 네. 굉장히 엇갈린 시각이었습니다. 예. 워낙 3월 회의 직전까지 브레이너 회사가 대표적으로 네. 금리 인상조차 했어도 여기 하지 말고 금융 완화를 가져가야 된다는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갑작스럽게 변심했죠.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 페드 내에 거기에 담당했던 사람들도 굉장히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근데 사실상 이전에 한번 페드의 통화 정책의 이론적 잣대를 하는 것이 결국 물가와 실업률을 추정해거든요. 그쵸. 경제 성장률. 이게 포브스 모델입니다. 오늘 갑작스럽게 포브스 모델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사실 포브스 모델은 FRB의 US를 합친 모형이다. 네. 여기서 보면 이 가치 모형에서 보면 미국의 주가가 많이 올랐다, 채권 가격이 많이 올랐다, 긴축을 하긴 하지만 자, 지금 경제 성장률이 너무 빨리 지금 브레이너 부의장이 변심한 만큼 빨리 양적 긴축이 되면 미국 경제가 침체된다는 얘기거든요. 예. 왜냐? 돈을 많이 풀어서 자, 그동안 자산 지격이 올라가서 자산 소득 같은 경우에는 불로소득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하죠. 이현커께서 코로나 사태 이후에 미국에 돈 풀어서 주가가 올라갈 때 내가 주식을 갖고 있어 돈 벌었다. 그러면 한국경제TV에서 매일 새벽같이 이렇게 나와서 출연료 많이 주지 않을 거를 생각하니까 많이 주지 않으니까 그거 가지고 백화점 가는 확률과 어이구 주식 샀어 돈 벌었어 똑같은 소득이라도 백화점 가는 확률이 사실 어떤 게 높습니까? 주식 투자해가지고 돈 갈고 이게 웰스 팩트입니다. 웰스 팩트. 근데 웰스 팩트를 빨리 줄여 엔타이 월스 팩트. 네. 역자선 미국 경제 침체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걸 우리에서 급진적인 출구 전략 내부에서는 페드 내부에서는 여기에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많거든요. 네. 근데 그걸 입장을 대변해줬던 브레이너 부의장이 갑작스럽게 그러게요. 매파로 돋았으니까 페드 내부에서 당혹스러운 거죠. 그래서 경기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이번 주에 의회 증언 누가 제닛 앨런의 의회 증언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렸었는데요. 조만간 이제 제닛 앨런의 증언이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바로 그렇게 해서 미국에 그렇게 연결고리가 그렇게 형성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뭐 역시나 경기 침체에 대한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은데 그럼 이 경기 문제는 어떻게 풀어나갈까요? 결과적으로 페드가 이제 금리 인상에다 양적 긴축이니까 페드 입장에서 경기 문제를 이제 가져가지 않는 거죠. 인플레 잡는 거죠. 그러면 미국 경제 문제에서는 어떻게 경기 문제가 되냐? 저렇게 급진적인 출구를 할 때는 경기가 떨어지겠죠. 엔타이 레스펙트 때문에. 이거 어떻게 가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오랜만에 지금의 미국의 실질적인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정책의 컨트롤 타워에 해당되는 제닛 앨런의 경제정책에서 예일 거시경제 패러다임이라는 표현이 오랜만에 나온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일 거시경제 패러다임은 저런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사실 그 연준 목표는 고용장표 인플레. 이건 네. 달성했으니까 인플레 쪽으로 부각되는 거죠. 그리고 통화정책 관련한 자산시장도 고려해야 된다. 그린스펀 독트린 대비해서 버냉키 독트린. 운영 방식은 준칙보다는 시장의 재량적. 자, 브레이너 의사가 양적 긴축을 추진하겠다. 전부 재량적 방식이거든요. 그리고 시장 친화적. 정부는 네. 뭐냐? 후원적 입장이다 하는 입장인데 자, 중요한 것은 우리 신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일 거시경제파라면 성장이 우위다. 분배보다는 성장이 우위다가 기본적인 규제입니다. 네. 이게 1960년대 케네디 존슨 거시경제에서 그러면 미국 경제 호황을 뱉었고 1990년대 사실상 빌 클린턴 대변되는 90년대 장기영을 이끌었던 이론적 근거가 전부 뭐냐 예일 거시경제 패러다임입니다. 예일계 대학교 학생들 교수들에 의해 가지고 네. 경제정책의 토대가 됐다 하는 측면에서 아마 신정부 입장에서 이 정책을 잘 아실 필요가 있을 거로 생각하는데요. 아마 무엇보다도 이창용 한국은행 내정자께서 아마 잘 아시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IMF의 사실 그 경제정책에도 이론적 근거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데 네. 이창용 이렇게 한국은행 내정자께서는 IMF의 서열 3위 사무총장까지 지내신 분이기 때문에 네. 아마 이걸 잘 통화정책에 녹이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성장을 위하는 원칙입니다. 예. 아마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 부분 이 문제를 계속해서 말씀드려왔던 사항인데요. 분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신정부 출범 5대 위기론이 제기될 만큼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네, 이번 이 브레이너드 부의장의 조기 양적 긴축 발언으로 인해서 뭐 나스닥도 많이 떨어졌다 언급을 해주셨지만 무엇보다도 달러 가치가 엄청나게 영향을 받았어요. 네, 사실 오늘 달러 인덱스를 일정 그래프를 보면 브레이너 부의장의 발언 이후에 달러 인덱스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브레이너 이사 이후에 달러 인덱스 보면 1% 가깝게 예. 달러 인덱스 1% 가깝게 올라갔거든요. 자, 오늘 보면 달러 유로 환율 보면 예.
1유로에 1.10달러를 몰아줬습니다. 1유로에 1.09달러까지 갔는데요. 요건 뭐냐? 그만큼 유로 약세, 달러 강세다. 그리고 N달러 환율도 굉장히 관심들이 많으신데요. 지금 다시 123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냐? 인덱스상에 이렇게 보면 장기금리 영향을 받는데 장기금리가 오늘 주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뭐냐? 국제 캐리 자금의 입장에서 보면 오늘 이제 쭉 나온 거를 보여주시겠습니다. 1.09로 나왔죠? 그리고 N달러 환율은 여기입니다. 유로 환율이 떨어진 것은 베이스 통화가 유로이기 때문에 저 떨어지는 것은 달러 강세 유로화입니다. 네. 그리고 N달러 환율은 베이스 통화가 달러이기 때문에 N달러 환율이 올라간 것은 엔화 약세 달러 예. 강세입니다. 그걸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 이렇게 해서 이 표현을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N달러 환율, 그다음에 유로 달러는 달러 이렇게 표시해야 됩니다. 이 외환시장 담당자들이 사실 우리에서 원 달러거든요. 그쵸. 근데 왜 달러 원으로 옵니까? 이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 공식적으로. 베이스 코너는 네. 원 나누기 달러이지 않습니까? 그쵸. 네. 그래서 저렇게 헷갈리는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네. 네, 그런 측면에서는 보는데요.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원 달러 환율이 다시 이렇게 달러 인덱스가 99 가니까 1220원대 재집하느냐. 특히 우리 입장에서는 원엔 환율이 오늘 네. 980원 밑으로 떨어지느냐. 이게 이제 주목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시장이 브레이너 부의장의 발언이 굉장히 외환시장까지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다음 주 이제 금통일 앞두고 있지만 인플레이션이 최대 현안이지 않습니까? 네, 사실 어제 3월달 CPI가 발표했는데요. 네. 우리가 4.1% 나왔습니다. 올해 물가가 올라간다 한국은행 전망 보면 네. 4%는 예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한국경제TV에서는 공급 측으로 보고 한국은 예. 대부분 다 사실 이 공급 측에 원유 수입도 자급도 떨어져 밀수 자급 네. 떨어져 하는 측면에서 볼 때에는 3%보다는 더 이상 올라간다 하는 그런 쪽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4.1%입니다. 아마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당분간 4%대가 지속이 된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작년 8회는 인플레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습니다. 네. 거시경제 불안정해서 가계부채 잡겠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은행 입장이 고용 창출을 한국은행의 설립 목적에 들어가는 걸 반대하는 입장에서 그때 여당 의원이라든가 이런 게 고용 창출에 들어간 반대하는 입장에서 네. 그때 물가가 올라가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금 뒤늦게 금리를 올렸습니다. 우리가 먼저 올렸습니다. 근데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 인플레가 인플레 글로벌 파워벅 시스템이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금리 더 올려야죠. 이미 세차로 올린 상태에서. 문제는 여기에 고민인 거죠. 기본적으로 다른 목적을 위해서 먼저 올리다 보니까 네. 결과적으로 보면 뒤늦게 한국은행에서 가장 주목하는 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더 올려야죠. 문제는 어떻습니까? 있는 사람은 괜찮습니다. 영향을 받지만 취약계층이거든요. 지금 꽉 찬 상태 아닙니까? 세차해서 꽉 찬 상태 아닙니까? 또 올려? 어떻게 하겠습니까? 고민이죠. 트릴레마입니다. 트릴레마. 최근에 보십시오. 네. 최근에 국고채 파동이 있지 않습니까? 어제 우리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국고채 파동 이렇게 하니까 한국에서 서둘러서 바이백해서 그나마 국고채 금리 안정시켰던 거거든요. 어떻게 올 것이냐 그런 측면입니다. 근데 문제는 국고채 파동이 외국인들이 한계 채권 시장을 사주지 않았더라면 예. 그러니까 채권을 사줬으니까 채권가 올라가고 금리는 떨어졌죠. 만약에 사주지 않았더라면 국고채는 더 많이 올라갔을 겁니다. 네. 뒤늦게. 근데 이제 뒤늦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인플레하면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때는 항상 금리 인상 카드를 아껴야 된다. 이런 상황에서 아껴야 된다. 다른 목적, 부동산이라든가 목적을 위해서 가계부채라든가 이런 목적에서 다른 목적으로 쓸 때는 이와 같은 상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겠습니까? 아마 이청장 이렇게 내정자께서 잘 네. 저보다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 잘 풀어갈 거로 이렇게 봅니다는 반드시 한국의 국고채 금리는 한국판 그린스펀 스코어는 더 올라갔을 겁니다. 예. 이걸 좀 염두에 두셔서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금리 인상이 수가 아니고 지금은 시중은행의 행정지도를 통해서 주택담보대출 MZ 세대들인가 소상공인 올라가는 건 행정지도 이런 문제가 예.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입장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이 세심한 파인튜닝 이런 게 겹쳐서 이제 우리 국민들이 좀 정말 신정부 출범 앞두고 국민을 위하는 통화 정책을 꼭 추진해 주시길 부탁이 되겠습니다. 이전 정부가 잘해서 못했으니까 좀 신정부 와서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꼭 좀 훌륭한 분들이 잘 추진했으면 하는 바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의 발언에 따른 변화 그리고 또 앞으로의 흐름에 대한 전망까지 살펴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준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